오늘 읽어드릴 이혼 지침서에는 3가지 중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처첩 성근, 이혼 지침서, 등불 3개. 그중 처첩 성근은 중국 영화 장이모우가 감독하고 공리가 출연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홍등의 원작 소설입니다. 지은이 수퉁은 20세기 중국 문학 베스트 100 선정 작가입니다. 양보는 반나절 만에 회사 일을 끝냈다. 그는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이번에 그는 평생 2번째로 베이징에 왔다. 첫 번째는 주인과의 신혼여행 때였다. 그때 두 사람은 방공호를 개조해서 만든 여관에 짐을 풀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야 돌아왔다. 쯔진청, 베이하이 공원, 이어이엔 사이를 줄기차게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 풍경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흰색 바탕에 파란 점이 박힌 주인의 원피스가 땀 냄새와 암내를 풍기며 새처럼 펄럭이던 모습만 떠올랐다. 그 당시 그는 너무 피곤했다. 게다가 베이징의 인파 속에서 눈알이 참기 힘들 만큼 지끈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혼에 관한 갖가지 상념들만 끈질기게 맴돌았다. 양보는 고개를 숙이고 걸으며 기념비와 태안먼 성루 사이의 거리를 쟀다. 한 발 한 발 재가면서 그는 앞으로의 이혼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이혼에 합의하고 최대한 폭력을 피한다. 두 번째, 주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재산 분배 등 경제적인 면에서 희생을 감수한다. 세 번째, 새로 살 집을 미리 알아본다. 네 번째, 재혼 준비를 한다. 이건 위충과 상의해야만 한다. 양보의 생각은 여기에서 막혔다. 위충의 젊고 생기 넘치는 모습도 갑자기 흐릿해졌다. 그녀의 검고 움푹한 말레이 인종 특유의 눈만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 눈이 반은 따뜻한 감정을, 반은 경멸을 담은 눈초리로 계속 그를 뒤쫓으며 고문하고 있었다. 당신은 똑똑하고 섹시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약하고 비겁해요. 양보는 처음 사랑을 나눈 뒤 위충이 한 말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슬픔에 젖었다. 약속 시간은 수요일 오후. 약속 장소는 백화점 신발 모자 코너 카운터 앞이었다. 모두 위충이 정한 대로였다. 좋은 생각 아니에요? 남의 눈을 피할 수도 있고 아는 사람과 마주쳐도 괜찮잖아요. 앉아서 얘기하다가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도 신발을 고른다고 하면 되죠 뭐. 두 사람은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한 남자가 옆에 붙어 앉아 헌 구두를 벗고 하얀 새 구두를 신어본 뒤 다시 헌 구두로 갈아 신었다. 반대편 카운터에서 방금 전에 하얀 구두를 신었던 남자가 점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가죽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왜 자꾸 사라는 거요? 당신들은 민주주의도 몰라? 양보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틀어막고 말했다. 난 이런 너절한 군중이 싫어. 제발 우리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 하지만 나는 좋아요. 군중 속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위충은 손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슬쩍 비춰보고 말했다. 오늘 화장하고 나왔는데 나 이뻐요? 당신은 어떻게 해도 다 예뻐. 젊으니까. 양보는 그 남자가 결국 빈손으로 카운터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신발을 사지 않았으면서도 푹 한숨을 쉬었다. 양보가 말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강변공원에 가자고. 가보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거긴 나도 알아요.
위층이 뭔가를 생각하는 듯 천천히 가방줄을 당기며 말했다. 그녀의 입술에 검붉은 광채가 흐르고 마스카라를 칠한 눈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가 피식 애매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왜 공원에 안 가려고 하는지 알아요? 상투적인 게 싫고 아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그건 핑계예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요? 위층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유부남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이미 결혼한 남자고 2살 먹은 아들까지 있잖아요. 그게 이유라고? 양보는 쓴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위층의 어깨를 끌어당겼지만 그녀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를 등지고 뻣뻣하게 앉아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슬퍼 보였다. 양보는 그녀의 자홍색 양피 외투를 건드렸다. 손가락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 옷은 양보가 비상금을 털어 사준 선물이었다. 그는 양가죽이 왜 차가울까 의아해하며 손을 떼어 무작정 들고 있었다. 그는 갑작스레 힘이 빠지고 환멸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이혼을 추진 중이야. 당신도 알잖아. 게다가 이론상 유부남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전에 당신도 내가 결혼한 걸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잖아. 구역질나. 그거 알아요? 당신이 낮에 내 품에 누워있다가 밤에는 그녀 옆에 누워있는 거 생각하면 정말 구역질 난다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 현실은 늘 과거와 인연을 끊지 못하게 만들지.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끊어야 해. 새로운 삶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돼. 당신의 논리도 구역질이 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당신도 다른 남자들처럼 평범하고 나약하고 무능하다고요. 위층이 고개를 돌려 차갑게 그를 흘겨보았다. 지금 나는 조금 진저리가 쳐져요. 나는 당신이 행동을 취하길 원해요. 아무래도 우리 마지막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문제는 집사람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저께 밤에는 글쎄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다니까. 그건 협박이에요. 여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에 불과해요. 위층은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죽을 거라고 믿어요? 정말 죽을 생각이었으면 당신 앞에서 그랬을 리가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 다만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뿐이야. 어떨 때 그녀 앞에 서면 내 의지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아. 사실 이게 가장 두려운 문제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백화점의 영업 마감 차인벨 소리를 들었다. 매장을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그들 앞으로 바쁘게 지나갔다. 위층이 먼저 일어나 양보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살며시 그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양보가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재빨리 손을 물렸다. 봄이 되기 전에 이혼해요. 난 봄이 좋아요. 위층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들은 백화점 밖에서 말없이 헤어졌다. 양보는 위층의 아담하고 균형 잡힌 그림자가 황혼의 군중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그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리에 네온 사인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대기 속에 휘발유와 합성수지 그리고 군고구마 냄새가 풍겼다. 겨울의 거리는 바삐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양보는 상가를 따라 나 있는 인도를 홀로 쓸쓸히 걸어갔다. 그는 잡동사니를 늘어놓은 노점에서 아이에게 줄 빨간 풍선을 골랐다. 풍선을 들고 몇 걸음 걸었을 때 손이 저절로 풀리더니 풍선이 그의 코에 가볍게 부딪힌 뒤 창공을 향해 날아갔다. 양보는 선체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마음이 빨간 풍선을 따라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반면에 몸은 고철더미처럼 무겁게 아래로 추락하는 듯 했다. 그는 너무나 피곤했다.
이런 느낌은 질병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을 초조하게 하고 마음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린다. 저물녘 6시.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양보는 자기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밤이 오면 그는 또 주인과 맞서야 한다. 그녀는 울고 웃고 죽는다고 위협하고 끝없이 저주와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 그는 내심 공포스러웠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집에 돌아가 그 길고 무시무시한 전투를 맞아야 했다. 집 창문을 보며 걷는 그의 발길이 갈수록 느려졌다. 구식 노동자 주택의 좁은 대문에 들어서자 아래 위층에서 TV 국제 뉴스를 틀어놓은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지저분한 계단 모퉁이에 서서 걸프전의 상황과 러시아의 파업, 방글라데시의 수재 소식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양보는 전 세계와 인류가 하물며 그 자신도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보는 어둠 속에서 웃으며 몇 초간 생각한 뒤 거침없이 마지막 계단을 올라섰다. 그때 이웃집 여자 하나가 뒤집개를 흔들며 양보에게 달려왔다. 왜 이제야 오는 거야? 여자가 다가서며 말했다. 주인이 수면제를 한 병이나 먹고 병원으로 실려갔어. 빨리 병원에 안 가보고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양보는 복도에 서서 멍하니 여자의 손에 들린 뒤집개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한 병이라고 그랬죠? 많지 않군요. 어제 세어봤는데 병 속에 수면제가 9알밖에 없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이웃집 여자는 화가 나 얼굴이 벌개졌다. 그녀가 뒤집개로 양보의 어깨를 찰싹 때렸다. 여편네가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병 속에 수면제 개수나 따지고 있으니 당신이 사람이야? 말해봐, 당신이 사람이냐고. 그런데 왜 병원에 데려간 거죠? 어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수면제 9알이면 길어봤자 이틀이면 깨어난다던데요. 양보는 이웃집 여자와 아웅다웅하며 계단 어기까지 밀려났다. 복도에는 벌써 이웃들이 다 나와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질책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양보는 얼굴을 가리고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면 가보죠 뭐. 양보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대문가에서 그는 뜻밖의 그 갈색 유리병을 발견했다. 그는 전날 아침에 알람시계 옆에서 그 병을 보았다. 병 속에는 수면제 9알이 들어있었다. 주인의 속내를 알아챈 그는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찾아갔다. 그 의사는 수면제 9알로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기껏해야 이틀 정도 혼수 상태에 빠질 뿐이라고 말했다. 시립병원 관찰실 입구에서 양보는 주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붙들렸다. 그들은 성을 내며 병상의 주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주인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여기는 왜 왔지? 이건 자네 탓이야. 내가 오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으면 우리 애는 죽었을 거라고. 양보는 주씨 집안 사람들에게 포위된 채 천천히 웅크리고 앉았다. 그는 푹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일이 정상적인 궤도를 한참 벗어나 버렸다. 양보는 집게손가락으로 바닥에 뭔가를 그리며 진지한 말투로 말했다. 난 아내의 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주인의 오빠가 뒤에서 욕을 했다. 너는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도 되는 거야? 양보는 그를 돌아보고 입술을 달짝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간호사가 관찰실에서 나와 문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환자만 놔두고 여기서 뭐 뜨라는 거예요? 17호 병상 위세척 준비하세요. 그러자 양보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위세척이라니요?
수면제 9알밖에 먹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놀라 눈이 희둥그레졌다가 곧바로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어댔다. 양보는 주인의 형제들에게 밀려 뒷걸음질 쳤다. 밀지 말아요. 맹세하는데 겨우 9알이라니까요. 어제 내가 세어봤어요. 양보는 비틀대면서도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는 곧 분노한 주씨 형제들에게 번쩍 위로 들렸다. 누군가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변소에 쳐넣어. 이 새끼를 때려 죽이자. 양보는 발버둥을 치려 했지만 한 가닥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죽음 직전의 영양처럼 폭력의 칼날 아래 처했다고 느꼈다. 난 잘못이 없어요. 폭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양보는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화장실 변기 속에 쳐넣었다. 누군가 물통에 줄을 당기자 50리터의 차가운 물줄기가 변기에 오물과 섞여 머리에 부딪혔다. 양보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몸속 여기저기에 맹렬히 부딪히며 쩡쩡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나중에 양보는 일어서서 입속에 더러운 물을 태태 뱉어냈다. 그리고 목도리로 얼굴에 물방울을 닦으며 자신을 모욕한 이들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건 고난의 세례이기도 하니까. 그해 겨울 양보는 친구들과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다. 단지 딱 한 번 라오진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라오진은 양보가 야간대학을 다닐 적에 철학 강사였다. 헤겔, 소펜하우어, 하이데거의 저작을 줄줄 외우는 그는 양보가 가장 숭배하는 인물이었다. 라오진을 찾아간 양보는 그의 집 라모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오진은 이미 죽었습니다. 철학적 문제의 탐구는 사절합니다. 라는 문구가 씌어 있었다. 양보는 그가 농담을 써놓은 줄만 알았다. 양보가 한참 문을 두드리자 라오진의 아내가 달려와 문을 열었다. 그녀가 말했다. 라오진은 집에 없어요. 거리에서 수박을 팔고 있어요. 양보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라오진이 수박을 판다고요? 라오진이 왜 수박을 팔죠? 라오진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귀찮은 티를 내며 문 사이로 반만 얼굴을 내밀고 말했다. 츠바공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키가 다 흩어졌잖아요. 양보는 거리 입구에서 정말 라오진의 수박 자판을 보았다. 라오진은 무릎 위에 알루미늄 저울을 올려놓은 채 녹색 수박 수십 통을 쓸쓸히 지키고 있었다. 양보는 조금 어색해하며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쳤다. 부자가 된 걸 축하해요, 라오진. 무슨 소리야? 라오진이 접이식 의자를 내주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4월 동안 겨우 세금 반 팔았어. 이 엄동설 안에 어디서 수박을 가져온 거예요? 헤겔한테서 가져왔지. 양보는 수박 한 통을 툭 차며 말했다. 이렇게 쉽게 사상과 신념을 저버리실 줄은 몰랐어요. 내 수박 차지 마. 라오진이 매섭게 소리 지르며 양보를 불만스러운 눈초리로 째려봤다. 내 앞에서 다시는 철학적인 문제를 꺼내지 마. 꼭 그래야겠으면 수박이나 한 통 사. 자네한테는 좀 싸게 줄 테니. 진담이야. 수박 한 통 사서 애한테 먹여보라고. 겨울에 수박 먹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럼 한 통 골라주세요. 옳지. 그래야 친구라고 할 수 있지. 라오진은 서투르게 수박의 무게를 달아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12엔 산마오. 잔돈은 됐고 12엔만 줘. 라오진은 양보의 발치에 수박을 갖다 놓고 그의 흐린 눈동자를 올려다보았다. 라오진은 그가 이 겨울에 끔찍할 정도로 초췌해진 것을 알았다. 듣지 않니? 자네도 이혼하려고 한다며? 벌써 아내가 수면제를 삼킨 적이 있다지? 그걸 어떻게 아셨죠?
양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나도 경험이 있어. 2번이나 이혼해봤거든. 라우진이 망설이며 말했다. 이건 생사를 건 결투야. 잘못하면 양쪽 다 다칠 수도 있어. 자네 그거 알아? 나도 전처한테 고환 한쪽을 붙잡혀서 아직도 날만 굳으면 은근히 통증이 있다고. 저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뇌수와 심장, 피부까지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양보는 입술을 깨물고 허공을 움켜잡는 신용을 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워요. 만에 하나 정말 마누라가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라우진이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전처는 그때 하마터면 미칠 뻔했어. 나도 꽤나 무서웠지. 그래서 내가 무슨 수를 썼는지 알아? 내가 먼저 미쳐버렸어. 전처가 정말 미치기 전에 먼저 미쳐버렸지. 매일 집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웃다 울다 했어. 전처 치마를 입고 거리로 뛰쳐나가 자동차 앞으로 달려들기도 하고 내가 먼저 미치니까 그녀는 미치지 않더라고. 하루하루 냉정을 되찾더니 결국 이혼 수석에 합의했지.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저만의 목표와 절차가 있어요. 양보는 외투주머니를 탈탈 털어 라우진의 텅 빈 돈 상자 속에 10위엔을 집어넣었다. 저는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하지만 두 눈 멀쩡히 뜨고 그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걸 봐야만 했어요. 사태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죠. 선생님은 지금 제가 어떤 기분인지 모르실 거예요. 매일 두 여자 그림자 밑에서 동분서주하며 말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천근만근이나 되는 무게가 몸을 내리눌러서 어떨 때는 숨을 쉬기도 버거워요. 그래도 문제는 자네한테 있는 것 같군. 자네는 정말 내가 쓴 책을 봐야겠어. 그 책 이름이 뭔지 맞춰볼래? 바로 이혼 지침서야. 원래 올여름에 출판됐어야 했는데 무슨 일인지 출판사가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어. 어떤 책이죠? 어떤 책을 쓰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혼 지침서라니까. 라우진이 잠옷 의기양양하게 책 이름을 반복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혼을 할지 가르쳐주는 가이드북이지. 내가 몸소 겪은 체험과 방법을 적어 넣었어. 감히 내기를 해도 좋아. 그 책을 한 번만 제대로 읽으면 적어도 90%는 이혼에 성공할 수 있어. 드디어 인류에 공헌을 하셨군요. 시무룩했던 양보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이 피어났다. 그는 허리를 잡고 실컷 웃어댔다. 그는 계속 라우진을 채근했다. 저 그 책 볼래요. 꼭 보고 싶어요. 책이 나오면 꼭 한 권 주셔야 해요. 당연하지. 이혼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20% 할인이야. 양보는 라우진이 2억 권 장사를 하는 걸 도와주고 자리를 떴다. 자전거 짐칸에 그 하인한 수박을 고정시키고 얼마 달리지 않았는데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수박이 도로에 떨어져 2조각이 나 있었다. 수박 속이 엷은 분홍색이었다. 이런 제기랄. 양보는 욕을 했지만 자전거를 멈추고 수박을 줍지는 않았다. 그는 라우진이 해준 말을 떠올렸다. 자네가 먼저 미치면 아내는 미치지 않을 거야.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듯 했다. 문제는 그가 어떤 형태의 음모도 꺼리는 데 있었다. 라우진식의 미추광이 흉내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정상이라고. 양보는 자전거 위에서 혼자 웃었다. 혹시 미친 척 한 뒤에 정상으로 못 돌아오면? 정말 미쳐버리면 어쩌지? 회사에서 양보의 보너스를 깎았다. 양보가 여러 차례 무단 지각과 조퇴를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양보는 격리과에 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서 문 앞에서 상소리를 내뱉었다. 여자 격리가 안에서 앙칼지게 소리쳤다.
지금 누구 욕하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사장님을 욕하라고요. 깎으라고 한 사람은 사장님이니까. 양보가 쩔쩔매며 변명했다. 당신을 욕한 게 아니에요. 변변치 않은 나를 욕한 거지. 그저 몇 푼 깎였다고 기분이 안 좋네요. 양보가 사무실 입구로 나오는데 낯선 여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양 선생님 되시죠? 여자가 향기나는 분홍색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석간신문 사회면 기자예요. 특별히 선생님을 인터뷰하러 왔어요. 왜 저를 인터뷰하려는 거죠? 양보가 어안이 벙벙해서 여기자를 바라보았다. 저는 모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훌륭한 일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이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자는 오히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양보를 끌어 옆에 있는 소파에 앉혔다. 그녀가 필기구를 꺼내들고 양보를 향해 예쁘게 웃었다. 제가 이혼의 입장들이라는 테마 인터뷰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99번째 인터뷰 인물이세요. 전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방금 연말 보너스를 깎였다고요. 양보는 발치에 휴지통을 차고 다시 말했다. 이혼 때문에 보너스를 깎인 시민, 유구무원. 이거야말로 뉴스 제목으로 딱이긴 하네요. 아, 그렇군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혼하시려는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애인 때문인가요? 가정불화 때문인가요? 성생활이 문제여도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자가 시원시원하게 웃으며 양보를 격려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해보세요. 이유랄 것도 없어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이혼하고 싶다는 것뿐이에요. 너무 추상적이네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내가 귀찮고 혐오스럽고 무섭고 미워요. 양보의 목소리가 돌연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그는 발을 구르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알아들으셨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겁니다. 이혼을요. 아주 좋아요. 여기자가 노트에 빠르게 몇 글자 적은 뒤 고개를 들고 그를 높이 평가했다. 간단하지만 남다른 대답이세요. 양보는 휙 몸을 돌려 여기자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혼의 입장은 뭐고 이혼 지침서는 또 뭐요? 죄다 잘난 체 하는 개 같은 글이에요. 당신들은 이혼이 뭔지 아예 알지도 못해. 이혼은 바로 죽음이고 삶이에요. 알겠어요? 그 일방적인 인터뷰는 양보의 비분을 격화시켰다. 흥분한 양보는 회사의 연간 결산 서류를 작성하면서 회사 직원들의 갖가지 성격적인 결함을 제멋대로 비판했다. 그는 직원들이 평범하고 활력 없는 생활에 만족하고 툭 하면 남의 사생활을 엿보며 방해한다고 생각했다. 양보는 책상에 엎드려 그를 휘갈겼다. 그의 비판은 회사를 넘어 전체 국민들의 심리 상태로까지 확장되었다. 그 기분은 오후 5시까지 유지되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어 회사 건물을 나올 때 우편 취급실 접수원이 그에게 엽서를 한 장 건넸다. 엽서에는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필체를 보니 위층이 보낸 게 틀림없었다. 오늘은 1월 5일. 입증까지 얼마 남았죠? 양보는 2번 읽고서 지난번 위층이 정해준 이혼 기한이 생각났다. 그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접수원이 양보의 반응을 살피면서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보는 퍼득 정신을 차리고 접수원을 노려보았다. 무슨 뜻이냐고? 내 개인 우편물을 훔쳐보다니. 당신을 법원에 고소할 수도 있어요. 양보는 그렇게 말하면서 엽서를 반으로 찢고 또 찢어 4조각으로 만든 뒤 접수원의 얼굴에 던졌다. 무슨 뜻인지는 혼자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요. 양보는 화를 내며 회사의 큰 철문을 나와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몸을 돌려 우편 취급실 창고 앞으로 돌아갔다. 접수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보가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요즘 성질이 나빠졌어요.
왠지 모르게 자꾸 흥분을 하고 욕이 나와요. 접수원은 양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접수원이 책상에 우편물을 정리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거 알아요. 이혼이 꽤나 성가신 일이라는 것도. 양보는 닷새에 걸쳐 매일 위층이 보낸 엽서를 받았다. 내용은 다 똑같았다. 날짜만 하루하루 변경될 뿐이었다. 엿새째가 되자 양보는 끝내 참지 못하고 위층의 기숙사로 달려갔다. 마침 방 안에 위층 혼자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양보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지금은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위층이 문틈으로 손을 뻗어 양보를 밀었다. 봄이 되면 만나자고 했잖아요. 전보는 받았어요? 당신이 붙인 건 전보가 아니야. 그야말로 지옥의 초청장이더군. 그건 나만의 예술이에요. 난 기발한 아이디어를 즐기죠. 왜? 무서워요? 제발 더 이상 붙이지 마. 양보는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어깨가 걸려버렸다. 그가 다시 말했다. 다시는 전보 붙이지 마. 어떨 때 보면 당신은 꼭 주인처럼 나를 무섭게 만들어. 붙일 거예요. 봄이 될 때까지. 당신이 이혼할 때까지 계속. 위층은 필사적으로 문고리를 잡고 버티면서 노련하게 양보의 한쪽 발을 밟아 그가 들어오는 걸 막았다. 그녀의 표정은 애교스럽기도 하고 시위를 하는 것 같기도 했다. 들여보내줘.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해. 양보는 벌써 지쳐 숨을 헐떡거렸다. 위층의 손을 잡아 채려 했지만 빗자루로 한 대 얻어맞기만 했다. 양보는 하는 수 없이 손을 움츠리고 겨우 문을 잡고 있기만 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이건 안 좋은 방법이야.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어제는 하마터면 그 여자가 목을 메고 죽을 뻔했어. 정말 죽음으로 복수를 하려는가 봐. 그건 내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재촉하지 말아줘. 내게 시간을 좀 줘. 시간을 1년이나 줬는데 아직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알잖아. 그 여자가 정말 죽으면 당신이나 나나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우리 둘 중 누구도 살인범의 제명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잖아. 1년으로는 부족해. 왜 2년, 3년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인내심이 없어요. 위층이 돌연 날카롭게 소리를 지른 뒤 흔들거리던 문을 쾅 닫았다. 양보는 그녀가 뭔가를 던져 깨트리는 소리를 들었다. 구역질라. 그녀의 고함소리가 그의 귀에 똑똑히 전해졌다. 당신이 군자인 척 하는 것도 싫고 그 거짓 양심도 싫어요. 당신 지금 무서운 거죠?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여자 곁으로 꺼져버려요. 영원히 날 찾지 말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잖아. 양보는 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면서도 한 손으로 끈질기게 등 뒤의 문을 두드렸다. 위층이 또 방에서 고함을 질렀다. 당신 때문에 구역질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됐지? 정말 내가 눈이 삐었지. 겨울부터 양보의 성생활은 줄곧 정상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참기 힘든 충동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뒤치락거리며 그는 자기 육체에 대한 경멸과 원망에 사로잡혔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에 철침대 다른 편에 누운 주인이 비쳤다. 그녀는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진 채 가운데 누운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꿈을 꾸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우울하고 신경질적인 표정이었다. 양보는 한숨을 쉬면서 심야의 시간을 배웅하는 알람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양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사춘기에 그랬던 것처럼 수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양보는 주인이 소리 없이 일어나 앉아있는 걸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벌써 오랫동안 옆에서 그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갑자기 이불을 걷어내 양보를 깜짝 놀라게 했다.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양보가 이불을 다시 빼앗아 덮고 말했다. 잠이나 자. 당신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당신 이렇게 저질인 줄 몰랐어.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지 않아. 내 도덕적인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으니까. 양보는 계속 이불 밑에서 손을 꼼지락거렸다. 나 아직 안 끝났거든. 보고 싶으면 보라고. 나는 전혀 안 부끄러우니까. 주인은 어둠 속에서 넋이 나가버렸다. 잠시 후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엉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울면서 털썩 침대 위에 쓰러졌다. 양보는 그녀가 가장 악랄한 말로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또 그 소리에 놀라 깬 아이가 빽하고 울음보를 터뜨리는 것을 들었다. 그 바람에 욕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양보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모자의 울음을 달래는 것뿐이었다. 양보는 먼저 주인을 위로했다. 울지 마. 당신한테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건 생리적인 욕구일 뿐이었어. 진짜라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 저질. 주인이 흐느끼며 말했다. 난 당신한테 손 안 대. 당신한테 손대면 그거야말로 저질이지. 내 말 알아들어? 저질이야. 주인이 계속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이 정 나를 저지르라고 하면 나도 방법이 없어. 양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나 이제 잘 거야. 양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잘못 없어. 잘못이 있대도 기껏해야 당신 자는 걸 방해했을 뿐이야. 아마 난 다른 잘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방법을 궁리해봐야겠지만 정말 마땅한 곳이 없곤. 기차 대합실이라도 괜찮기는 하지만. 주인이 대뜸 고함을 쳤다. 그만둬. 그런 식으로 도망치려고? 아이만 나한테 남겨놓고? 그래, 갈 테면 가. 하지만 아이도 함께 데려가. 양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손을 펴 눈을 가리고 주인의 잔소리 속에서 애써 잠을 청했다. 창밖에 걸린 절인 고기가 바람 속에서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전해지는 밤 기차의 은은한 기적 소리가 들렸다. 매일 밤이 이렇게 길고 견디기 힘들었다. 이제 양보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밤이 오면 사람은 자야 하는데 양보는 거의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안구가 참을 수 없이 찌근거렸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남쪽 지방인 장화이 유역에 큰 눈이 내렸다. 희디인 눈 이불이 도시의 주택과 거리를 뒤덮였다. 구식 노동자 주택의 아이들은 아침 일찍 거리로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다. 창밖에서 밝고 어린 환호성이 들렸다. 양보는 아이를 안고 잠시 창밖의 설경을 보다가 문득 얼마 전 베이징에 갔을 때 눈 오는 밤 태안먼 광장에서 세운 4단계의 이혼 계획이 생각났다. 지금 와서 보니 그 중에 단 하나도 실행한 게 없었다. 양보는 탄식을 금치 못했다. 그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곤 하는 철학 법칙을, 사물의 객관적인 존재는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는 걸 깊이 깨달았다. 양보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자전거를 끌고 그네 옆을 지날 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위충이 그네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그녀는 붉은 양털 목도리를 두르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렇게 움푹 꺼진 까만 눈만 드러낸 그녀가 똑바로 양보를 응시했다. 그녀의 머리와 어깨에 성긴 눈송이가 덮여 있었다. 양보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살폈다. 여기는 웬일이야? 나를 기다린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요. 위층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휙 벗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가로 세로로 얽혀 있었다. 그것들은 검붉은 색이었고 특히 2줄 자국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마치 예리한 흉기에 베인 것 같았다. 내 얼굴을 잘 보라고요. 위층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가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처량하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시침이 떼고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물어봐요? 집사람이 그런 거야? 양보가 그네줄을 꽉 쥐고 괴로운 듯 고개를 떨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찾아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에요. 위층이 사납게 소리치며 그네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옷에 묻은 눈을 털면서 양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 짓이죠? 당신이 시킨 거죠? 그걸로 그녀한테 뉘우치는 뜻을 보이려고요. 양보, 내 추측이 틀림없을 거예요. 당신 미쳤군. 나는 아는 게 전혀 없어. 그 여자가 당신한테까지 원한을 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 여자도 미쳤어. 우리 모두 이성을 잃었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온 건 이 머리핀을 주기 위해서예요. 위층이 주머니에서 은박이 박힌 검은 머리핀을 꺼내 그의 손에 꽉 쥐어주었다. 잘 간직해요. 이걸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요. 무슨 말이야? 양보가 손안의 머리핀을 보고 말했다. 무슨 말이냐니까. 왜 나한테 이걸 주는 거지? 당신 마누라가 이걸로 내 얼굴을 그었단 말이에요. 내가 세어봤어요. 모두 9군데예요. 위층이 싸늘하고 위압적인 눈빛으로 양보를 응시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지금 나는 당신에게 그녀의 얼굴을 그으라는 거예요. 이 머리핀으로 9군데를. 단 하나도 모자라면 안 돼요. 저녁에 당신 집에 가서 그녀의 얼굴을 검사하고 당신이 정말 결백한지 확인하겠어요. 당신 정말 미쳤군. 당신들 모두 미쳤어. 나는 아직 안 미쳤는데 당신들이 먼저 미쳤어. 양보는 발을 구르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는 유치원 유리창에 아이들이 다투어 얼굴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그의 아들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유치원 선생 하나가 미끄럼틀 옆에서 소리쳤다. 당신들 왜 유치원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거든 집에 가서 싸워요. 양보는 자신의 추태를 깨닫고 자전거에 올라 도망치듯 유치원 문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위층이 따라오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말 잊지 말아요. 난 한다면 해요. 저녁에 찾아갈 거예요. 양보는 사무실에 할 일 없이 앉아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동료가 옆에서 금년 겨울의 폭설 얘기, 날씨 얘기, 농촌 사정과 정보 고위층의 내막 등을 떠든 것만 기억이 났다. 그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그 검은 은박 머리핀을 꽉 쥐었다. 그리고 무심결에 머리핀의 날카로운 양쪽 끝을 만져보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건 극도로 여성화된 흉기였다. 양보는 그것을 사용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자기를 마음대로 부리려는 위층의 태도가 멍청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그녀에게는 그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저녁에 연출될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상처로 뒤덮인 위층의 얼굴과 그네를 타고 있던 그녀의 사악하고 흉흉한 눈빛에 생각이 미치자 양보는 힘이 쭉 빠졌다. 그는 지금까지 위층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음을 통감했다. 그녀와의 사랑도 처음부터 한바탕 오해였는지 모른다. 그날 양보는 회사에서 제일 늦게 나왔다. 눈 온 뒤에 도시는 곳곳이 눈부신 하얀 빛이고 저물녘의 하늘은 조금 침침했다.
거리에 쌓인 눈은 종일 사람들이 밟고 지나는 중에 더러운 물로 바뀌어 버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양보는 오랫동안 자전거를 탔다. 마침내 그는 집 앞 인도에 자전거를 멈췄다. 70년대에 지은 그 구식 노동자 주택은 눈 녹은 물에 씻겨 새로워 보였고 벽에 붙은 붉은색 표어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양보는 3층 왼쪽 창문에 이미 불이 켜지고 커튼 뒤로 주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이 급속히 가라앉았다. 뭘 보고 있어요? 이웃 사람 하나가 다가와 궁금한 듯 물었다. 왜 멍청이 서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급할 거 없잖아요. 아직 채 어두워지지도 않았는데. 양보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주인이 요리를 많이 하던데요. 당신이 오면 같이 먹을 거라고. 나는 전혀 배고프지 않아요. 양보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 급히 자리를 뜨려는 이웃 사람을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주인한테 말 좀 전해주시겠어요? 오늘 내가 집에 못 들어간다고요. 베이징으로 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급한 일인가 보죠? 이웃 사람이 가면서 말했다. 회사에서 신임을 받나 봐요. 급한 일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양보는 3층의 창문을 보고 씩 웃은 뒤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그 자리를 벗어났다. 자전거를 타며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그 검은 머리핀을 꺼내 쓱 보고 난 뒤 길가에 던져버렸다. 양보는 길가의 눈밭을 향해 말했다. 나는 사람을 죽여도 절대 이런 건 쓰지 않을 거야. 양보는 어디로 가서 시간을 죽여야 할지 몰라 계속 자전거 방향을 바꿨다. 그 바람에 여러 차례 행인들의 항의와 욕설을 들었다. 그러다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대중 목욕탕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이런 처량한 상황에서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카운터에서 표를 끊고 목욕탕에 들어갔다. 영업을 마무리할 즈음이라서 그런지 손님들은 바쁘게 옷을 입고 있었다. 목욕탕 직원이 양보의 표를 받으며 뽀릿통한 표정을 지었다. 왜 이 시간에 온 거죠? 금방 문도 닫고 물도 끊어야 하는데. 양보가 웃는 낯으로 둘러댔다.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이제야 짬이 났어요. 직원이 말했다. 그러면 빨리 씻으세요. 7시 반에 뜨거운 물을 잠글 테니까. 욕실은 텅텅 비어 있었다. 그것이 양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는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친 사람들의 육체를 보면 왠지 위화감이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겁이 났다. 잘 됐군. 누구한테도 몸을 보이지 않아도 되니. 양보는 혼잣말을 하며 샤워기 8개를 차례로 틀었다. 뜨거운 물 8줄기가 쏟아져 내리자 그는 이쪽 샤워기에서 저쪽 샤워기로 뛰어다니며 겨울밤의 그 진기한 온기를 만끽했다. 그는 즐거워하는 자신이 왠지 낯설었다. 왜 이래 이 멍청한 놈아.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갈겼다. 증기와 흩날리는 물방울 속에서 주인과 위충의 얼굴이 번갈아 스쳤다. 두 여자의 눈은 서로 비슷한 분노로 가득했다. 나중에 그는 크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것은 장엄하고 감동적인 결혼 행진곡의 선율이었다. 낭랑한 휘파람으로 반주까지 곁들였다. 그는 곧 알 수 없는 감정에 젖어 눈시울을 적셨다. 그는 울었다. 다행히 그의 눈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양보가 목욕탕에서 나왔을 때 거리는 벌써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눈 내린 추운 겨울밤이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조금 불만스러웠다. 그렇게 많던 인파가 정작 그에게 필요한 때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는 홀로 터덜터덜 거리를 걸었다. 목욕탕 입구에 세워둔 그의 자전거는 누군가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바람에 거추장스러운 짐이 돼버렸다. 그는 내거리까지 와서 자기가 있는 위치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가늠했다. 가까이에 있는 다타오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근사한 그의 집에서 우선 하룻밤을 묵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한참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잠옷을 입은 여자가 방범문을 사이에 두고 미심쩍은 눈초리로 양보를 뜯어보았다. 잠옷 밖으로 여자의 가슴이 반쯤 드러난 걸 보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돌렸다. 다터우를 보러 왔는데요. 저는 다터우의 친구입니다. 양보가 말했다.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세요?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요. 자고 간다고요? 여자의 가는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여자의 입가에 은밀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다터우는 동성애는 하지 않아요. 우윳빛 문이 꽝 닫히고 여자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복도의 비상등이 자동으로 꺼졌다. 빌어먹을 또 미친 여자로군. 양보는 어둠 속에서 욕을 했다. 그는 다터우를 찾아와서 창피를 자초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풀이 죽어 다시 거리로 나온 그는 외투 주머니를 더듬었다. 불쌍하리만큼 돈이 적었고 신분증도 없어서 여관에 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집에 가야만 하나? 양보는 눈밭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다 끝내 그 방법을 포기했다. 난 돌아가지 않아. 난 베이징에 출장을 간 거라고. 그는 주인도 위층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난 집에 돌아갈 권리를 잃었어. 정말 황당한 일이로군. 자정 무렵 양보는 도시 서쪽 구역의 건축 공사장을 지나갔다. 커다란 콘크리트 관들이 비계 아래 어지러이 쌓여 있었다. 양보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추운 밤에 무작정 헤매고 다니느니 차라리 콘크리트 관 속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는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좁은 콘크리트 관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과학적인 자세를 공리한 뒤 무릎을 구부리고 몸을 뉘었다. 바람이 갈라진 틈을 통해 콘크리트 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양보는 뺨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바깥 세상은 고요하기 이를 데 없었고 전날 밤 내린 폭설은 살얼음이 되거나 조용히 녹아내렸다. 양보는 너무 추워 잠을 이루기 어려우리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시 후 골아 떨어져 버렸다. 그는 어렴풋이 바람소리를 들었고 또 어렴풋이 은박이 박힌 검은 머리핀을 보았다. 희고 섬세한 두 손이 머리핀을 휘둘러 그의 얼굴과 피부 곳곳을 마구 그어댔다. 그 행위는 누군가 그를 깨울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경찰 2명이 양보의 2 다리를 하나씩 잡고 거칠게 콘크리트 관 밖으로 끌어냈다. 공사장에서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 했더니 드디어 범인을 잡았군. 젊은 경찰이 손전등으로 양보의 얼굴을 비췄다. 양보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는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을 벌리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했다. 날 좀 가만 놔둬요. 날 좀 자게 해달라고요. 당신 어디 사람이야? 여기서 몇 번이나 도둑질을 했지? 젊은 경찰은 계속 손전등을 비췄다. 양보가 말했다. 아파요. 손전등 좀 치워요. 빛이 너무 강하다고요. 얼굴이 아파요. 손하고 발 그리고 가슴도 아프다고요. 누구한테 맞았어? 아니요. 머리핀 때문에요. 양보는 몽롱한 표정으로 경찰의 다리를 잡고 시멘트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머리핀이 내 얼굴을 그었어요. 정말 아프다고요. 제발 손전등 좀 치워줘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젊은 경찰이 손전등을 치우며 다른 경찰에게 말했다. 도둑놈은 아닌 것 같아. 횡설수설하는 데다 눈빛도 정상이 아니야. 다른 경찰이 말했다. 수용소에 데려다 주자고. 진짜 병이 있는 것 같아.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데를 못 구한 것 뿐이니까. 양보는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그는 외투 소매로 안장에 물기를 닦고 두 경찰을 돌아보며 말했다. 난 미친놈이 아니에요. 양보라는 사람이죠. 이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이혼할 힘이 없어요. 양보는 결국 당연히 이혼을 하지 못했다. 봄이 서둘러 닥치고 겨울의 일들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어느 날 양보는 아들을 안고 서점에서 철학 신간을 고르다 쇼윈도 너머로 위충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스코틀랜드풍 스커트를 입은 그녀가 젊은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양보는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노인이 된 것처럼 처량한 기분이 들었다. 서점에는 신간이 끊임없이 넘쳐났다. 양보는 신간 진열대에서 라오진의 저서, 이혼 지침서를 발견했다. 검은색 책 제목이 눈에 확 띄었다. 남자 몇 명이 진열대 앞에서 그 책을 들춰보고 있었다. 양보도 점원에게 한 권 달라고 한 뒤 아들을 내려놓고 빠르게 책을 훑어보았다. 그의 웃음 띤 표정이 굳어지더니 점차 분노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진열대 위로 거칠게 책을 내던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양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다. 이 책을 사지 말아요. 속으면 안 돼요. 아무도 이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 책은 죄다 헛소리예요. 누군가 물었다. 당신이 이 책이 죄다 헛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양보가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알지요. 나를 믿으세요. 이 책은 정말 헛소리예요. 헛소리. 양보의 아들이 즐겁게 양보의 말을 따라했다. 양보의 아들은 하늘색 해군복을 입고 가슴에 분홍색 플라스틱 권총을 품고 있었다.